통합사회 손영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차 이번 주 2차 시가 되겠죠.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지금 정의 왜 안 나오니? 정의란 걸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근대에서는 법치주의, 근대 법치주의가 탄생했고, 법으로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 민주주의 국가는 다 법으로 이제 다스리는 것이고요. 통치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 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사안으로 가면 이 공정함의 기준, 공정의 기준을 잡는 게 매우 까다로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보통 세 가지, 그래서 능력, 업적, 그리고 필요,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이고, 정책 하나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령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봅시다. 재난지원금을 뭐 모두에게 다 주자, 이런 의견도 있겠고, 뭐 80%만 주자 이런 의견도 있겠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가지각종의 의견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 것 속에 더 논쟁을 해 나가다 보면은 공동체를 우리 앞서 배웠던 개인선, 공동선,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자유, 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가치 중에서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거고,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80%건 100%건 간에 공동체의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정책인 거죠. 정책 자체가 그런 것이고, 가령 이제 또 뭐 소득세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부자에게 좀 더 소득세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좀 면제를 해주자, 이런 것도 좀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좀 깔려 있는 편이겠죠. 그죠? 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능력에 따라서 그냥 해야지, 이렇게 자꾸 국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거 갖고 누구한테 도와주고 이런 걸 왜 하냐, 알아서 하게끔 자유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갈리는 거겠죠. 그래서 매 정책들마다 대립하는 그 논점을 보게 되면은 결국 더 그 깊은 뿌리로 들어가면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쪽인지, 아니면은 공동체 전체의 어떤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이렇게 갈리게 돼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논쟁으로 오게 되는 거냐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여기 안 나오네, 공동체주의, 이 논쟁으로 이제 결국은 요 두 개의 논쟁으로 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뭐 나는 공동체주의자야, 자유주의자하고서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쓰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공동체주의에 가깝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쓴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동체주의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국가가 개입해서 뭐 자꾸 하지 말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개인의 자유의 모든 걸 시장 경제에 다 맡겨야 된다, 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쪽에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가 어떤 내용인지 정도만 살펴보면 우리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단원에서 요 6단원 맨 마지막 부분에서 뭐 노직, 뭐 또 마이클 샌델 또 잠깐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학자로서는 롤스라는 사람이 나와. 롤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서는 가장 공동체주의적인 좀 그런
스펙트럼상 거기에 해당하여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 자, 생각을 열며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라는 질문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공동체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비슷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얘는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를 더 먼저 기본으로 보는 것이지, 그치? 개인이 없고 어떻게 사회가 존재하냐, 이렇게. 자,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억압에 항거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근대 유럽에서, 그러니까 근대 시민혁명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던 것이었죠. 그죠? 왕과 귀족, 기존 세력으로부터. 자, 그래서 누구나 고유한 가치와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건 이제 기본권에 관한 얘기겠지, 그치?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있다, 그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그런 자유가 바로 자유권. 가장 먼저 나온 게 자유권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평등권 강조되고 사회권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개인의 자유가 바로 자유주의 사상. 그래서 리버리즘. 또 더 극단적으로는 이제 자유지상주의 하게 되면 뭐 리버테리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국가나 사회보다 우선한다는 사상입니다. 그죠? 자, 이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역시 그럼 논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개인의 기본권, 내 자유, 소유에 관한 거라, 소유권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토대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자,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의 토대로 법, 제도, 문화 등등등 국가 형태까지도 다 이 자유의 토대에서 만들자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필수적으로 이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의 구성 단위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야.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결과물, 즉 소유권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배타적 자신의 소유권을,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가치. 그래서 우리 앞서 사회 계약론 배웠던 거 기억나요? 특히 루소, 특히 로크 같은 경우에 재산을 불가침의 권리로 봤었지, 그지?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에 재산권이 아예 명시가 돼서 들어갑니다.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그래서 이런 이익 추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자유주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자유주의 플러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인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게 이제 믹스가 된 거지, 이 시스템 자체가. 그죠?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담 스미스 때 배웠었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간다. 정부가 개입하면 비효율성만 증가될 뿐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시민혁명은 자유주의의 승리다. 대표적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정치와 신분제를 일컬어서 앙샹 레짐, 구제도라고 하죠. 구제도의 모순, 구제도. 그래서 1신분, 2신분, 자 3신분이 업고 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는 못했었고요. 세금만 맨날 내고 이렇게 너무 살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 나오고 뭐 배 타고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이 부자가 됐거든.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부와 실력이 커졌지, 상공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는 곧 권력인 거지. 돈이 많아졌다는 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파워가, 권력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켰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 물론 혁명은 농민, 뭐 노동자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만은 이들이 주도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힘과 파워가 여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에 특히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죠. 공화정이. 그래서 자유와 평등 다 소중하지만은 특히나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 이것을 매우 중요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바로 국가 권력은 시민의 자유, 권리, 재산 이런 걸 보장해주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야. 수단일 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의 혁명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 앞서 개인선, 공동선 얘기했는데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내려면은 개인선에 대해서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선을 중요시하지만 그럼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어떤 문제, 분배 문제, 또 뭐 빈부격차 문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방어 논리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러면은 이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자유주의 정의관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면 경쟁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국부가 증대한다. 아담 스미스 얘기죠, 그쵸? 국부가 증가해. 내버려 두면은 자유, 시장, 경제.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 공동선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내버려둬서 그냥 각자 경쟁하고 각자 능력대로 살게 내버려뒀더니만 그것이 결국은 모두가 잘 사는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이나 국방이나 법질서 이런 것만 해야 된다.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역할.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소국적 국가론, 소국적 국가 혹은 야경 국가, 국방과 치안 이런 것만 해라. 이런 얘기 했었었지, 그치? 더 이상 개입하고 통제하면 안 돼. 즉, 뭐 임금 문제에 있어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뭐 주택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그치? 그러면은 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질 않잖아.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이나 복지제도를 반대하거나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노직이라는 사람이 되겠어요. 노직.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서는 가장 좀 극단으로 많이 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리버테리안, 자유지상주의 쪽에 좀 더 가까운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자유주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인 노직은 그에 져서 아나키가 뭔지 알죠?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국가 권력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 역할을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여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대. 이 정도만 이런 얘기를 했다. 노직은 자유주의 쪽이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연적 조건이나 운에 의해 형성된 분배가 지속될 경우에, 즉 금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 아니면은 어떤 우연히 어떤 조건이 딱딱딱 들어맞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아예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앞단원에서 얘기했듯이 만약 기여 입학제를 100% 한다고 쳐봐.
실력으로 들어갈 길이 하나도 없는 거야. 노력해서 들어갈 길이 없는 거지.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 경우, 극단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회의 동등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쵸? 특히 배려가 필요한 약자는 그러자도 약하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 다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야?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사회적 풍요로움이라는 공동선이 사라질 수 있다. 결과가 다르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거 위에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 방식, 즉 그냥 내버려 둬라. 개인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동선도 저절로 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비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토록 가난한 사람은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새벽에도 밤새 이 더위에 지게를 메고 그 많은 박스를 갖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얼마 받아요? 하니까는 이만큼 쌓고 가야 한 5,000원 받고 그래. 4,000원 받고. 네? 그 80된 할머니가 그게 과연 그러면은 공동선이 이루어진 거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계속 몇십 년 동안 이 경제를 뿌려왔는데 대한민국 지금 GDP 순위가 뭐 10위야 11위야 경제 규모가 그 정도 규모인데 즉 얼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이제 무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거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선진국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도 비판적 사고력 나왔지만은 이렇게 모든 이론이 완벽한 게 없어요. 다 허점이 있어. 그 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효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냐? 이건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아나운서 몇 달 전 자식에게 평생을 벌어 모은 돈을 물려주고 난 후 학대를 받아 온 부모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어요. 돈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고령의 부모를 방치하는 사건이 또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러 법이 등장했습니다. 고독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냥 방 안에서 아무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막 냄새가 나서 보니까 사망한 지 벌써 한 달, 두 달 됐어. 이런 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코로나 하고 나서 더 심하대. 2016년부터 시행되는 효행장려, 이게 옛날 책이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2016년 여기까지 얘기밖에 안 나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효도장려법의 내용은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경우에 집을 상속받게 되면은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그렇죠? 자, 이때 상속을 받을 자녀에게는 10년간 자기 집에 소유의 주택이 또 없어야 돼. 자기 소유가 없고. 까다롭다. 그치? 자, 효도가 중요한 가치인 건 알겠지만은 자,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보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를 하는 등의 폐륜 행위를 할 경우에 이번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요거죠. 그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어떤 가치인 효도, 자발성에 의존한 그게 돈과 꼭 관련이 있어서 효를 하는 게 아니, 돈과 관련이 있어서 효를 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니까 효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 중국에서 60세 이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이러한 하도록 규정한 법이 중국에는 있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아직. 근데 이런 취지와 달리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효자가 많이 늘어나고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뭐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건 논쟁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있고, 특히나 상속세 면제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아닌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유주의적 정의관 입장, 그리고 공동체주의적인 정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여러 가지 논쟁이
논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치? 그런 입장에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롤스까지만 할 거예요. 학자들 이제 아까 위에서는 지금 얘만 나왔지, 그치? 노직만 나왔는데 다음 공동체주의로 가게 되면 어떤 내용 나올지는 알겠죠? 공동체주의는, 그치? 기반 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야. 공동체 자체를 아예 하나의 기본으로 보겠죠, 그죠? 왜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거든. 태어날 때도 누군가가 도와줘서 태어나고, 그치? 죽을 때도 물론 고독사에서 혼자 죽기야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그렇게 안 죽겠지, 그지?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고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나를 돌봐주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또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인간이 홀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단 말이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를 하니까 그 기본 단위를 공동체로 보는 입장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왈처, 또 뭐 책 많이 팔아서 유명하죠.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주의에 해당할 텐데, 자, 공동체주의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은 어중간한 건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와 있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이렇게 있고 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자유주의자야 하고서는 몇 프로 자유주의자야, 나는 몇 프로 공동체주의자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것을 갖다가 공부하고 책을 내고 뭐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보니까 자유주의 쪽에 가깝네, 공동체주의 쪽에 가깝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쭉 이 안에도 자유주의의 끝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공동체의 끝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끝, 뭐 공동체가 다 좋은 거고 자유주의가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가령 뭐 공동체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거야? 아니지. 예전에 박정희 박정희 시대나 그럴 때 보게 되면은 국가가 하나의 병영 국가처럼 돼 있었단 말이야. 10시 몇 시 이후 통행 금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통행 금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 금지가 돼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5시만 되면은 차도 멈추고 사람도 멈추고 온 세상이 다 멈춰요. 그래서 이제 국기에 대한 이렇게 애국가가 전국에서 울려 나와. 그러면 이제 서서 이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국가의 충성. 아침에 등교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한다. 아직도 나오네. 초등학교 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없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생략하느라고 나는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서는 나로 시작해서 다로 끝나잖아. 그래서 나다 하고 이제 이러고 들어가고 했었어. 근데 그거 사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일본 식민지 때 그 일본 왕에 대한 선서 이런 거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군사문화고 거기에는 국가주의, 즉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가 개인보다 완전히 국가만이 존재하는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독재도 했잖아. 히틀러 같은 경우는 국가가 곧 히틀러야. 하이 히틀러에 대한에게 맹세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심각한 거지. 자유주의라고 꼭 다 좋은 거야? 자유의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그럼 알아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니까는 장기 매매, 장기 매매하면 어때, 할 수 있지, 개인의 자유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먹고 살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면은 자기 콩팥을 잘라서 누군가한테 팔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또 그 밖에 마약, 또 성매매, 이런 것까지도 다
그러면은 오케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난장판이 되겠죠, 세상이. 그러면 자, 그래서 뭐 어느 게 딱히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주장이 어느 근거를 갖고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라성 같은 정의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1번이 바로 롤스예요. 롤스, 1970년대. 이분은 바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어. 개인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게 되면은 자꾸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겠고, 분배 문제나 이런 게 훼손될 수 있겠고, 공동체주의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아서 국가가 모든 걸 통째로 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없을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자유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자유주의자이지만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뭐 이렇게 약간 말장난 같이, 그치? 공동체주의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롤스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자, 선생님 왜 정의를 탐구하게 되셨나요?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흑인은 백인에 비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주의자라는 걸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만 둬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지. 그치? 따라서 자유주의에 완전히 극단으로 가 있지는 않다, 그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의 정의에 대한 기본 생각은 뭐예요? 자, 공정한 정의. 바로 이 공정한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제를 몇 가지 깔았어. 그래서 정의의 원칙을 세우는 사람은 합리적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도 기본 조건인 거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두어야 되고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칙을 세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룰을 만드는 사람, 즉 법, 입법. 법을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규칙, 입법 등 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또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죠? 우리 텔레비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시끄럽잖아, 그지? 집값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여당이건 뭐 야당이건 할 거 없이 다 문제돼요. 보니까 집 4채씩 있는 사람, 뭐 3채 있는 사람, 부동산이 뭐 몇십억 있는 사람 등등등등등. 그 사람들이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집 4채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벌었나 하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죠? 시대를 잘 만났을 뿐이다. 즉 아파트 값이 막 올라서 아파트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된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겠냐라는 것이지. 그지? 본인들부터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누려왔고 또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낙마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세울 때 그 무지의 배일에 있어야 된다. 자, 요거 아주 이런 말들을 잘 만들어내요. 이렇게 이런 1급 학자들은. 그래서 이 한마디에 다 이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자기한테 지금 만드는 것이 불리하게 될지 유리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유불리를 모르는 상황에. 그래서 규칙을 정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그것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어려워요. 내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A라는 법안을 만드는데 아직 이 A라는 법안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를 몰라. 몰라.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이 이 법을 만드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만일 이것이 어떤 차별을 갖고 오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가장 얘가 소외된 애야, 소외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차별받는 애야, 이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차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근거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야. 자, 무지의 배의를 전제로 한다면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규칙 만드는 사람이 내가 제일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내가 제일 손해볼 수도 있겠어.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안 되지? 네,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그 최소 수혜자한테 배려하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자신이 제일 작은 것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자르려고 하는 것처럼, 자,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사회 규칙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치? 이 원리가. 그래서 자기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알면은 자기한테 많이 먹게 자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무지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이 나누게 자르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몫이 정해져 있으니,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걸 갖고 가게 되더라도. 자,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정의의 원칙. 자, 이게 롤스가 얘기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야겠고요. 첫 번째, 제1이 기본이 되겠죠. 항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하다. 즉 각각의 자유의 정도는 다 누구나 평등해. 법 앞에 평등하고 이러듯이 누구나 다 각자 갖고 있는 자유권의 무게나 정도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근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불평등해지거든. 그치? 그래서 불평등이 용인되는 경우는 바로 최소 수혜자, 케이크를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 그치? 케이크를 잘랐을 때. 이게 우선적으로 최대 이익이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차등의 원칙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차등의 원칙, 잘 안 보이지? 그치? 차등의 원칙, 즉 차별은 어떤 때 용인돼야 되냐면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차별일 때, 이 얘기하는 거야. 부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약자에게 좀 더 퍼주는 거. 그러면 부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를 왜 이렇게 차별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오케이라는 거야.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공정한 기회의 균등. 그래서 이 기회 균등은 아까 우리 업적에서 얘기 나왔었지. 업적에 나왔었나? 능력에서 나왔었지. 그지? 바로 뭐예요? 응?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 공정하게 경쟁해.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차별이 많이 발생해.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그냥 내버려둬서는 해결이 안 돼. 이 불평등의 문제가. 그러면은 차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자, 꼴찌한 애가 혜택을 받는 식의 차별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등이 뭐 상금 1억 원 얻었어. 꼴등은 내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어. 결과가 설령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은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의 이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가 결부되도록 배정돼야 한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기회가 균등해야겠고요. 그리고 차별은 약자에게, 그치? 차등.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나머지도 더 읽어볼게요. 제1원칙은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자인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양도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인 거야. 제2원칙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약자, 최소 수혜자가 약자야, 약자.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다. 그렇게 해서 양쪽의 가치관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붙여서 조화롭게 꾸린 거예요. 거기에 이론적으로 성공을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정의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의하게 되면은 이 롤스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롤스의 정의론.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꼼꼼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내용이 길어졌네요. 40분이 다 됐네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